13장. 제이크와 싱어는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초인종은 눌렀지만 어두운 집안에서는 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제이크는 성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방충문에 코를 들이댔다. 옆에서 싱어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진을 마셨고 그의 두 뺨이 불그레했다. 저녁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제이크는 노란 불빛이 부드럽게 복도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포시어가 문을 열어주었다. 두 분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초인종을 빼놓았거든요. 모자를 받아드릴게요. 아버지는 매우 편찮으세요. 제이크는 싱어 뒤에서 발끝으로 설렁한 좁은 복도를 무겁게 걸어갔다. 부엌 문지방에서 그는 갑자기 멈췄다.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더러웠다. 이 장작을 떼는 작은 스토브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창문은 꽉 닫혀 있었다. 연기 속에 흑인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방 안에는 스토브에서 나오는 불빛만 있었다. 복도에서 들었던 어두운 음성들이 조용해졌다. 백인 신사 두 분이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오셨어요. 포시가 말했다. 아버지가 두 분을 만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먼저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제이크는 두터운 아랫입술을 만지작거렸다. 코끝에 방충망에서 생긴 격자 무늬 자국이 나 있었다. 그게 아니요, 그가 말했다. 난 당신 남동생과 이야기하려고 왔어. 부엌 안에 있던 흑인들이 일어섰다. 싱어는 다시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반백의 노인 두 명이 스토브 옆 벤치에 앉아 있었고 팔다리 동작이 느릿한 혼혈 흑인이 비스듬히 창에 기대어 있었다. 구석에 있는 야전 침대에는 두 다리가 없는 소년이 있었다. 뭉툭해진 허벅지 아래 바지를 제법 핀으로 고정시킨 채였다. 안녕, 제이크가 어색하게 말했다. 이름이 코플랜드지. 청년은 뭉툭해진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며 벽 쪽으로 움츠러들었다. 제 이름은 윌리예요. 얘야 걱정 마, 포시가 말했다. 이분은 싱어시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너도 들었지? 그리고 이 백인 신사는 블런트시야. 싱어시의 친한 친구시지. 고맙게도 이분들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위로하러 오신 거야. 그녀는 제이크를 돌아보며 다른 세 사람을 가리켰다. 창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제 오빠예요. 버디라고 해요. 여기 스토브 옆에 계신 두 분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들이세요. 마셜 리코슬 씨와 존 로버츠 씨. 함께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고맙소, 제이크가 말했다. 그는 다시 윌리를 보았다. 그 일에 대해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윌리가 말했다. 내 발이 아직도 아픈 것 같아요. 여기 발가락이 몹시 아파요. 발이 다 다리에 붙어 있어야 하는 그 부분이 아파요. 지금 발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발이 너무 아픈데 내 발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내 발은 여기서 100마일도 더 떨어진 먼 곳에 있을 거예요. 내 말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달라는 거야. 제이크가 말했다. 윌리는 불안하게 누나를 보았다. 기억 못해요, 잘은. 물론 기억하지. 우리 윌리, 우리에게 몇 번이나 말했잖니? 그러니까 소년의 음성은 겁에 질리고 침울했다. 우리들은 모두 길에 나가 있었어요. 버스트가 간수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백인이 버스트를 곤봉으로 때렸어요. 다른 아이가 달아났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순식간에 모든 게 일어나서 어찌된 건지 잘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막사로 잡혀왔고 그래서 그 다음은 나도 알고 있다. 세이크가 말했다. 다른 두 소년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줘. 간수 이름도. 저기요, 백인 아저씨, 절 공경에 처하게 만드실 것 같은데요. 공경이라? 제이크가 거칠게 말했다. 도대체 지금 너가 처한 상황은 뭐라고 생각하냐? 진정하세요. 포시가 불안하게 말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블런트씨. 윌리는 형기가 끝나기 전에 풀려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윌리는 두려워해요.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니까. 지금 처해 있는 공격만으로도 힘들어요. 간수는 어떤 처벌을 받았지? 그 백인들은 파면되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네 친구들은 어디 있어? 어떤 친구들이요? 다른 두 청년들. 그 애들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윌리가 말했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무슨 뜻이지? 포시가 귀고리를 잡아당겨 귓볼이 고무처럼 늘어났다. 윌리의 말은 이래요. 지독히 아프던
그 사흘 동안 그 애들은 싸우기 시작했어요. 윌리는 다시는 그 애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아버지와 윌리가 벌써 다투었어요. 버스트는 목발을 했어요. 창가에 있는 청년이 말했다. 길에서 그 애를 보았어요. 버스트는 가족이 없어요. 아버지 생각은 그 애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소년들을 다 데려오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먹이려는지 전 알 수 없어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건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윌리는 검고 튼튼한 손으로 뭉툭해진 다리를 더듬었다. 발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의사는 절대로 내 발들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내 발들이 어디 있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제이크는 술 취한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이상해 보였다. 부엌 열기 때문에 어지러워 귀에서는 목소리들이 떼울렸다. 연기가 그를 숨막히게 했다. 천장에 전등은 켜어 있었지만 신문지로 가려져서 불빛은 주로 뜨거운 스토브에서 나오고 있었다. 주위의 모든 검은 얼굴들 위로 붉은 불빛이 비쳤다. 그는 불안하게 외톨이로 느껴졌다. 싱어는 포시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싶었다. 제이크는 그가 돌아와서 함께 떠날 수 있기를 바랐다. 어색하게 서성거리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마실 니콜스와 존 로버트 사이에 앉았다. 포시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오? 그가 물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안방에 계십니다. 로버츠가 말했다. 그가 의사요? 그렇습니다. 의학 박사지요. 밖의 계단이 으스스해지더니 뒷문이 열렸다. 따뜻하고 상쾌한 바람이 들어와 무거운 공기를 가볍게 했다. 리넨 양복을 입고 금색 구두를 신은 큰 청년이 봉지를 안고 들어왔다. 그 뒤로 17살가량의 소년이 따라왔다. 안녕 하이보이, 안녕 랜시, 윌시가 말했다. 뭘 가져온 거야? 하이보이는 제이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과실주 2병을 식탁에 놓았다. 랜시는 깨끗한 흰 냅킨이 담긴 덮인 쟁반을 그 옆에 놓았다. 여기 있는 과일주는 협회에서 보내는 선물이야. 하이보이가 말했다. 랜시의 어머니가 복숭아 파이를 보내셨고 박사님은 좀 어떠세요? 미스 포셔? 랜시가 물었다. 아주 많이 편찮으셔. 내 걱정은 아버지가 너무 기운이 많으신 거야. 사람이 아플 때 갑자기 기운이 나면 안 좋은 징조야. 포시가 제이크를 보고 말했다. 블런트씨, 그건 안 좋은 징조지요? 제이크가 멍하게 그녀를 쳐다봤다. 모르겠어. 랜시가 언짢은 눈으로 제이크를 보더니 작아진 셔츠 소매를 끌어내렸다. 박사님께 저희 가족이 안부 전해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선물 고마워, 포시가 말했다. 아버지가 너에 대해 어제 말씀하셨어. 너에게 주고 싶은 책을 가지고 계셔. 잠깐 기다려. 책을 가지고 올게. 쟁반도 씻어 올 테니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정말 친절하시구나. 마실 니콜스는 제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여 말하려고 했다. 줄무늬 바지에 정장 재킷을 입고 단축구멍에 꽃을 꽂은 노인은 목소리를 다듬더니 말했다.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윌리가 처한 공경에 관해 선생님이 아이와 하는 이야기를 피치 못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인지 고려해 봤습니다. 윌리 친척이요? 아니면 윌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 아닙니다. 약제사예요. 선생님 왼편에 있는 존 로버츠는 우편물 담당 공무원입니다. 우체부지요. 존 로버트가 반복했다. 실례합니다. 마실 니콜슨의 주머니에서 노란 실크 손수건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코를 풀었다. 물론 저희는 이 문제에 관해 철저하게 토론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미국이라는 자유국가의 유색 인종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확장하는 데 저희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옳은 일을 하기 원하지요. 존 로버츠가 말했다. 그리고 이미 확보된 이 우호적인 관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지요. 그렇게 되면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보다 나은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제이크는 차례로 그들을 보았다. 당신 말 못 알아듣겠어. 열기가 그를 숨막히게 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눈동자에 막이 씌인 것 같고 주위의 모든 얼굴이 흐릿했다. 맞은편에서 윌리가 하모니카를 불었다. 버디와 하이보이가 듣고 있었다. 음악은 어둡고 슬펐다. 연주를 끝내고 윌리는 하모니카를 셔츠 앞자락에 닦았다. 배고프고 목이 말라요.
입안에 침이 고여서 이상한 곡조가 나와요. 그 과일주 마시고 싶어요. 맛 좋은 술을 마시면 그 비참함을 잊을 것 같아요. 발들이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매일 밤 진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야 보채지 마. 곧 줄게. 포시가 말했다. 벌런트씨 복숭아 파이와 과일주 한 잔 드시겠어요? 고맙소. 제이크가 말했다. 그게 좋겠소. 포시는 얼른 식탁보를 깔고 접시와 포크를 놓았다. 큰 잔 가득 과실주를 따랐다. 편하게 드세요. 저는 이제 다른 분에게도 음식을 대접할게요. 과일주 병을 모두 돌려가며 마셨다. 하이보이는 윌리에게 술병을 건네기 전 포시와 립스틱으로 병에 빨간 금을 그었다. 거기까지만 마시라는 소리였다. 술 마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제이크는 복숭아 파이를 먹은 뒤 술잔을 들고 두 노인들 사이의 자리로 돌아갔다. 집에서 만든 과일주는 브랜디처럼 진하고 독했다. 윌리는 하모니카로 낮고 슬픈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포시는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며 부엌을 걸어다녔다. 제이크는 마실 니콜스 쪽으로 몸을 돌리고 물었다. 포시의 아버지가 의사라고 했소? 그렇습니다. 숙련된 의사지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두 흑인들은 긴장하여 마주보았다. 사고를 당했어요. 존 로버츠가 말했다. 어떤 사고요? 나쁜 사고, 통탄할 만한 사고입니다. 마셜 니콜스는 실컷 손수건을 접었다 펴었다 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호적인 관계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지하게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유색 인종들은 모든 방식으로 저희 시민들을 고양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기 계신 박사님은 모든 방법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분은 다른 인종과 상황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깨닫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다는 듯 제이크는 남은 술을 마셨다. 이보시오. 분명하게 말하시오. 당신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마셜 니콜스와 존 로버츠는 기분이 상해서 마주보았다. 저쪽에서 윌리는 여전히 음악을 연주하며 앉아있었다. 그의 입술이 퉁퉁하고 주름진 쐐기 벌레처럼 하모니카의 네모난 구멍 위에서 꿈틀거렸다. 그의 어깨는 넓고 튼튼했다. 다리가 잘려나간 뭉툭한 허벅지가 음악에 맞춰 들썩거렸다. 버디와 포셔가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는 동안 하이보이는 춤을 추었다. 제이크는 일어섰고 그러자 자기가 취한 것을 알았다. 비틀거리며 저기에 차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린 것 같지 않았다. 싱어는 어디 있어? 그는 포시에게 탁한 목소리로 물었다. 음악이 멈추었다. 어머 블런트씨, 싱어가 간 건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복숭아 파이 드시며 식탁에 계실 때 싱어씨가 와서 갈 시간이라고 시계를 보여줬잖아요. 그때 싱어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흔드셨어요. 그래서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딴 생각을 했나 보군. 그가 윌리를 돌아보며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왜 왔는지 너한테 말하지도 못했구나. 너에게 뭘 부탁을 온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와 다른 소년들이 정언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할 거고 무엇이 아니라 왜가 중요하니까. 난 너희들을 손수레에 태우고 여러 곳을 다닐 거야. 너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거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건 그런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느꼈다. 혼란스러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다. 실내는 어둡고 낯선 얼굴이 가득했고 공기는 너무 탁해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갔다. 양냄새 나는 어두운 골방이었다. 그는 다른 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는 작고 하얀 방의 문지방에 서 있었다. 방 안에는 철제 침대와 서류함, 의자 2개뿐이었다. 침대는 싱어집 계단에서 만났던 그 끔찍한 흑인이 누워 있었다. 빳빳한 흰 베개 위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매우 검었다. 어두운 두 눈은 정으로 뜨거웠지만 무겁고 푸르스름한 입술은 침착했다. 그의 얼굴은 검은 마스크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콧구멍이 천천히 넓게 퍼덕거릴 뿐이었다. 나가시오, 흑인이 말했다. 잠깐, 제이크가 난감해져서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오? 여기는 내 집이니까. 제이크는 흑인의 무서운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백인이고 낯선 사람이니까. 제이크는 떠나지 않았다. 무겁고 조심스럽게 등받이가 곧은 흰 의자로 걸어가 앉았다.
흑인이 침대 커브 위로 손을 움직였다. 검은 두 눈은 열에 번들거렸다. 제이크는 그를 응시했다. 그들은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업무와 같은 폭발 직전의 숨죽인 고요와 긴장이 가득했다. 자정이 넘은 지 한참 지났다. 봄날 새벽의 따뜻하고 어두운 공기가 부르스름한 방 안 공기 속으로 휘몰리듯 들어왔다. 바닥에는 구겨진 종이들과 반쯤 빈 술병이 놓여 있었다. 침대 커브 위로 회색 재가 흩어져 있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고개를 베개에 푹 기댔다. 실내복을 벗고 흰 면 잠옷 소매를 팔목까지 걷어 올렸다. 제이크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구부렸다. 넥타이는 풀어지고 셔츠 깃은 땀에 젖어 후줄근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긴 대화를 나누었고 기진맥진해졌다. 이제 잠시 말을 중단했다. 그래서 제이크가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플랜드 박사가 말을 막았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는 목신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주춤했다. 서로의 눈을 보며 기다렸다. 실패했어.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미안하오. 제이크가 말했다. 계속하시오. 아니, 당신이 계속하지요. 그러니까 제이크가 말했다. 하려던 말은 하지 않겠어. 대신 남부에 관해 끝으로 한마디 합시다. 목이 쫄린 남부, 착취당하는 남부, 노예 같은 남부, 그리고 흑인들. 제이크는 침착해지려고 바닥에 놓인 술병을 들어 독주를 길게 한 모금 삼켰다. 그런 뒤 생각에 잠겨 서류함으로 가서 서진으로서는 작은 싸구려 지구본을 집었다. 천천히 손안에서 지구본을 돌렸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요. 세상은 야비함과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지구의 4분의 3은 전쟁이나 억압 상태에 있어. 거짓말쟁이들과 악마들이 담합하고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무방비 상태요.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지역을 말하라고 하면 여기를 꼽겠어. 제대로 보시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바다를 가리키고 있으니. 제이크는 다시 지구본을 돌리고 뭉툭하고 지저분한 음지로 선택한 지점을 조심스레 눌렀다. 여기 이 13개 주, 난 내가 하는 말을 알고 있어. 책을 읽고 여기저기 다녔으니까. 이 절망적인 13개 주를 다 가봤어. 거기서 일도 했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소.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에 살고 있어. 모든 게 풍족해서 남자, 여자, 아이 아무도 결핍된 자가 없지. 게다가 이 나라는 자유평등, 개인의 권리라는 위대하고 진실한 원칙 위에 세워졌어. 그랬어야만 했지. 그런데 이렇게 건국된 나라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부패가 있고 수만의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이 살고 있어. 그래서 여기 13개 주에서는 인간 착취가 너무 심해. 눈으로 직접 봐야 하오. 지금까지 난 사람을 미치게 만든 것을 봐서 남부 사람들의 3분의 1은 유럽 파시스트 국가에 사는 가장 비참한 농부보다 더 가난하게 살다 죽어요. 소작농의 평균 임금은 1년에 겨우 73달러지. 보시오. 평균이 그렇소. 소작농의 임금이 한 사람당 35에서 90달러라고요. 1년에 35달러. 그건 하루 종일 일하고 10센트 받는다는 소리요. 펠라그라는 니코틴 산이 부족해 생기는 병, 피부염, 시력장애, 경련,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다고 하나요? 병 이름이랍니다. 펠라그라와 12지장충과 빈혈이 사방에 퍼져 있어. 한마디로 굶주림이지. 하지만 제이크는 더러운 주먹으로 입술을 문질렀다. 이마에 땀이 솟았다. 하지만 그가 반복했다. 이런 것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악이요. 더 나쁜 것이 있어. 대중이 진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것. 들리는 말들. 그것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 동무든 거짓말들이니까.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는 거요. 그리고 흑인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알려면 당신은. 제이크는 가차없이 그의 말을 막았다. 누가 남부를 소유하고 있어? 북부 주식회사들이 남부 전체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 그들은 말하오. 늙은 젖소는 사방에서 남부, 서부, 북부, 동부에서 풀을 뜯는다고. 하지만 우유는 한 곳에서만 짜고 있어. 젖이 가득 차면 한 곳에서만 흔들리지. 소는 사방의 풀을 뜯어먹지만 젖은 뉴욕에서만 짜는 거요. 면화 공장들, 펄프 공장들, 정비 공장들, 매트리스 공장들을 보시오.
북부가 주인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제이크의 수염이 분노로 떨렸다. 예를 들지요. 미국 산업의 위대한 가부장제, 부재자 소유제 제도에 따라 남부 현지에 공장 마을들이 생겨났어. 마을에는 벽돌로 지은 큰 공장과 4,500채의 판잣집들이 있어. 거긴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처음부터 빈민가로 지어진 거요. 그 집들은 방 두세 칸과 바깥에 지은 변소가 전부요. 가축 축사보다 더 마구잡이로 지어졌지. 돼지 우리보다 못해. 이런 제도 아래서는 돼지가 사람보다 귀하기 때문이요. 공장 마을의 비쩍 마른 아이들로는 포크찹이나 소시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요새 세상에 사람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돼지는 그만하시오. 코프랜드 박사가 말했다. 옆길로 새고 있잖소. 게다가 당신은 흑인의 특별한 문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게다가 끼어들 수도 없고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 흑인을 포함시키지 않는 한 절대로 전체 상황을 볼 수 없어요. 다시 공장마을로 돌아갑시다. 제이크가 말했다. 기회가 오면 젊은 노동자는 주당 $8 또는 $10를 받고 공장 일을 시작해요.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도 공장에서 일하지. 두 사람이 일한 임금은 합해서 주당 $18 정도. 이 돈의 4분의 1은 공장에서 제공하는 판잣집 세를 내야 하고, 또 노동자는 공장이 운영하거나 공장이 물건을 공급하는 가게에서 음식과 옷을 사지. 그 가게는 비싼 값을 받아요. 아이를 서너 명 낳으면 그들은 쇠사슬의 메인 상태로 무너지는 거요. 이게 바로 농노제도의 원칙이요.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롭다고 말하지. 웃기는 일은 소장농들과 공장 노동자와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이 말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다는 거요. 그들은 진짜로 이 말을 믿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거짓말이요. 탈출구는 하나뿐이지.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오직 두 가지 길이 있어. 이 나라가 팽창하던 때가 있었어. 모든 사람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시기는 지나갔지. 영원히. 100개도 안 되는 주식회사들이 몇 개만 남기고 다 삼켜버렸어. 이 회사들은 사람들의 피를 빨고 뼈를 약하게 만들었어. 팽창하던 옛 시절은 갔어. 자본주의, 민주주의 제도는 모두 썩고 부패했어. 앞으로 길은 오직 둘뿐이요. 하나는 파시즘이고 또 하나는 가장 혁신적이고 영구적인 개혁이요. 그리고 흑인들을 잊지 마시오. 나와 우리 흑인들에게 남부는 현재 파시스트요.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렇소. 나치는 유대인들에게서 법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박탈했어. 이곳에서 흑인들은 언제나 이런 것들을 박탈당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독일에서처럼 대대적이고 극단적으로 돈과 재산을 강탈하지 않는 건 처음부터 흑인들이 이런 것을 축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절대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제도 때문이요. 제이크가 말했다. 유대인과 흑인, 코프랜드 박사가 비통하게 말했다. 우리 종족의 역사는 끝없이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비슷할 거요. 더 피투성이고 폭력적이겠지. 특정한 종류의 갈매기들처럼 그 새 한 마리를 잡아 붉은 실을 다리에 감으면 나머지 종족들이 죽을 때까지 쪼는 거요. 포클랜드 박사는 안경을 벗어 접는 부분에 부러진 곳을 철사로 다시 감고 안경알을 잠옷에 닦았다. 손이 흥분으로 떨렸다. 싱어씨는 유대인이요? 아니, 틀렸어. 난 확신해요. 싱어라는 이름을 보시오. 처음 봤을 때 유대인인 걸 알아봤어. 그의 눈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다고 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제이크가 주장했다. 그는 순수한 앵글로색슨이요. 아일랜드계 앵글로색슨. 그렇지만 확신합니다. 절대로. 좋아요.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이걸로 싸우지 맙시다. 밖은 어두운 공기가 서늘해져 방에 한기가 돌았다. 거의 새벽이었다. 이른 아침 하늘은 깊고 부드러운 푸른색이었다. 달은 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했다. 사방이 고요했다. 어두움 속에서 봄 새의 명령하고 외로운 노랫소리만 들렸다. 희미한 미풍이 창으로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답답하고 탁했다. 긴장과 탈진이 공존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눈은 충혈되었고 두 손으로 침대 커버를 움켜쥐고 있었다. 잠옷 깃이 마른 어깨 위로 미끄러졌다. 제이크는 발 뒤꿈치를 의자 가로대 위에 얹고 커다란 두 손을 아이처럼 무릎 사이에 넣은 채 앉아 있었다. 눈밑이 시커매졌고 머리는 헝클어졌다. 그들은 마주보며 기다렸다.
침묵이 길어지며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심해졌다. 드디어 코플랜드 박사가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다. 난 확신하오. 당신이 볼 일도 없는데 여기 오지는 않았다고. 우리들이 목적 없이 밤새도록 이런 문제를 토론하지는 않았다고. 난 믿어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어. 가장 중요한 주제, 해결책을 빼고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들은 여전히 마주보며 기다렸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있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베개를 세우고 똑바로 앉았다. 제이크는 손으로 턱을 괴고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머뭇거리며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실례했어. 제이크가 말했다. 계속하시오. 아니 당신이 먼저 시작하시오. 계속해요. 어허.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계속하라니까. 제이크는 알 수 없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유일한 해결책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거요. 일단 진실을 알면 그들은 더 이상 억압받지 않을 거요. 절반이라도 알게 되면 싸움은 다 이긴 거지. 그렇소. 그들이 이 사회의 작동법을 이해한다면. 하지만 어떻게 알려줄 작정이요? 들어봐요. 제이크가 말했다. 행운의 편지처럼 연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건 어떻소? 한 사람이 10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각각 또 10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요. 아시겠소? 그는 머뭇거렸다. 난 편지를 쓰지는 않지만 아이디어는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한 마을에서 10명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보람된 일을 했다고 느낀다고. 알겠소? 코플랜드 박사는 놀라서 제이크를 봤다. 그런 뒤 코웃음을 쳤다. 어처구니 없는 짓이군요. 관둬요. 말만 하면서 다닐 수는 없지. 행운의 편지라니. 기가 막혀서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이라니. 제이크의 입술은 분노로 떨렸고 눈썹이 찌푸러졌다. 좋소. 당신 제안은 어떤 거요? 나도 이 문제에 대해 당신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먼저 말하겠소. 하지만 그런 태도는 잘못이란 걸 배웠어. 반세기 동안 참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난 참으며 살자고 한 적 없어요. 잔혹함 앞에서 나는 신중했어. 불의 앞에서 평화를 지켰지. 전체의 선을 생각하며 손안의 것을 희생했고 주먹 대신 말을 믿었어. 억압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로 인간 영혼에 대한 인내와 믿음을 가르쳤어. 이제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되었어. 난 자신과 우리 인종의 배반자였던 거요. 모든 것은 썩었어. 지금이야말로 신속하게 행동할 때요. 교활하면 교활함으로,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하오. 그런데 어떻게 말이오? 제이크가 물었다. 어떻게? 나가서 행동하는 거요. 사람들을 모아 시원하게 만드는 거지. 사람들을 모아 시위하게 만든다니. 마지막 말에서 허점이 드러나는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위를 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소. 돼지한테 모아주는 꼴이지. 그런 쌍스러운 표현은 불쾌하오. 코플랜드 박사는 언짢은 듯 점잖게 말했다. 맙소사. 불쾌하든 말든 난 상관없소. 코플랜드 박사는 손을 올렸다. 너무 흥분하지 맙시다. 서로 냉정해집시다. 좋소. 나도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소. 그들은 조용해졌다. 코플랜드 박사는 천장을 이리저리 올려다 보았다. 말하려고 여러 번 입술을 적셨지만 그때마다 말은 중단되었다. 드디어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소. 혼자 하려고만 마시오. 하지만이 아니오. 코플랜드 박사는 가르치듯 말했다.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혼자 감당하려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소? 코플랜드 박사는 자목깃을 앙상한 어깨로 끌어올려 목 주변에 바짝 여몄다. 흑인들이 인권 투쟁하는 것을 당신은 믿소? 부드럽고 목신소리로 묻는 초조한 의사의 질문에 돌연 제이크는 눈시울을 적셨다. 울컥 사랑의 감정이 몰려와 그는 침대 위에 놓인 검고 앙상한 손을 덮쳐 잡았다. 물론이요. 그가 말했다. 그 필요의 극단성도? 그렇소. 정의의 부재도? 참혹한 불평등도? 코플랜드 박사는 기침을 하고 베개 밑에서 네모난 종이 조각을 꺼내 침을 뱉었다. 나에게 계획이 있어. 간단하고 압축한 거요. 난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요. 올해 8월 1000명 이상의 흑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워싱턴으로 가는 거야. 모두 함께 단단한 집단이 되는 거요. 저기 서류함을 보면 내가 이번 주에 써서 직접 전달할 편지 묶음들을 볼 수 있을 거요. 코플랜드 박사는 흥분하여 두 손으로 좁은 침대 양쪽을 위아래로 밀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거 기억하시오? 당신에게 주는 유일한 충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 알겠소? 제이크가 말했다. 그런데 일단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야 하오.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영원히 당신의 일이 되어야 하오. 아낌없이 개인적인 보상이나 휴식 없이 남부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남부에서 바로 이 나라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여야 하오. 찬성 아니면 반대지요. 코플랜드 박사는 베개에 기댔다. 그의 눈만이 살아있는 듯 했다. 두 눈은 붉은 석탄처럼 타올랐다. 열이 나서 광대뼈가 보라색으로 변했다. 제이크는 얼굴을 찡그리며 주먹으로 부드럽고 넓적한 떨리는 입을 눌렀다. 혈색이 다시 얼굴에 돌았다. 밖에서는 새날의 창백한 빛이 퍼졌다. 천장에 달린 전구가 새벽 속에서 흉하고 날카롭게 달아올랐다. 제이크는 일어나 침대 발치에 경직된 채 섰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건 절대 옳은 관점이 아니요. 확신하지. 무엇보다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 거요.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면서 아니면 그 비슷한 날조된 이유를 들어 행진을 해산시킬 거요. 사람들은 체포될 것이고 아무 소득도 없게 될 거요. 기적적으로 워싱턴에 건너간다 한들 소용이 없을 것이요. 다 미친 짓거리요. 코플랜드 박사의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한마디로 비웃고 무시해버린다면 당신 생각은 뭐요? 난 비웃지 않았어. 제이크가 말했다. 당신 계획이 미친 거라고 했을 뿐이지. 오늘 밤 난 훨씬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왔어. 당신 아들 윌리와 두 소년들을 손수레에 태워 사방으로 다니는 거죠. 그 허락을 받고 싶소.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들이 말하면 왜 그렇게 당했는지 내가 말하겠어. 다시 말해 자본주의 논리와 그 위선을 폭로하는 거요. 사람들은 왜 소년들의 다리가 잘렸는지 이해하게 될 거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요. 허허 기가 막히는군. 코플랜드 박사는 격분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비웃을 가치도 없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은 처음 듣소. 그들은 실망과 분노로 비통하게 서류를 노려봤다. 밖에서 덜그덕거리는 손수레 소리가 들렸다. 제이크는 침을 삼키고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말했다. 미친 건 당신이요. 만사를 거꾸로 생각하니까 자본주의 아래서 흑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이 나라 1,500만의 흑인 남자들을 거세시키는 것이요. 정의에 대해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정작 그 생각을 감추고 있었군. 그래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요. 당신이 나무 때문에 숲을 못 본다고 말하는 거요. 제이크는 고통스럽고 힘들게 천천히 말했다. 일을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오. 낡은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야 하오. 세계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오. 처음으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는 거요. 사람들은 질서 있고 통제된 사회에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 부당한 짓을 하게 되지 않을 것이요. 사회적인 전통이 코플랜드 박사가 냉소적으로 박수를 쳤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옷감을 만들기 전에 목화를 따야죠. 당신과 또 당신이 말하는 아무 짓도 하지 말자는 논리는 미친 짓거리요. 이봐요. 당신과 수천 명의 흑인들이 워싱턴이라는 시궁창으로 몰려간들 누가 상관하겠소? 무슨 차이를 만들겠소? 고작 몇 명이 흑인과 백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2, 3천 명이 뭘 할 수 있겠소? 우리 사회 전체가 시커먼 거짓 위에 세워졌는데. 뭐든지 할 수 있어. 코플랜드 박사가 숨을 헐떡였다. 모든 것을 뭐든지 아무것도 못해요. 가장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의 영혼도 정의 앞에서는 가치가 있어. 이런 빌어먹을 제이크가 말했다. 미친 수작들. 모독자. 코플랜드 박사가 소리를 질렀다. 흉악한 모독자. 제이크는 침대 난간을 흔들었다. 이마의 핏줄이 터질 듯 부풀었고 얼굴은 분노로 시커맸다. 편협한 고집불통. 백인. 코플랜드 박사는 말을 멈췄다. 몸부림쳤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질식할 듯 낮게 말했다. 악마. 환한 아침 햇살이 창을 비추었다. 코플랜드 박사의 고개가 베개 위로 떨어졌다. 목은 뒤틀린 채 꺾였고 입에는 피 묻은 거품이 묻어 있었다. 제이크는 다시 한번 그를 본 뒤 격렬하게 흐느끼며 방에서 뛰어나갔다. 14장. 믹은 이제 내면의 방에 머물 수 없었다. 늘 누군가의 주변을 맴돌아야 했다. 매 순간 무엇이든 해야 했다. 혼자 있을 때는 숫자를 세거나 계산을 했다.
거실 벽지의 장미 무늬를 세고 집 전체에서 정육면체 모양들을 헤아렸다. 뒤뜰에 있는 풀잎들과 등불 잎사귀들을 세기도 했다. 숫자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무서운 불안감이 몰려왔다. 5월의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도 빨리 무엇인가 생각해야 했다. 어떤 좋은 일, 아주 좋은 일을, 때로는 빠른 재즈곡의 한 소절을 생각했다. 집에 가면 냉장고 안에 후식으로 젤리가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 석탄 창고 뒤에서 담배를 피울 생각, 또는 북부로 가서 눈을 보는 생각, 아니면 외국 여행을 할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좋은 일들에 대한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셀리는 5분 안에 사라졌고 담배도 피워버렸다. 다음은 또 뭔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눈과 외국은 아늑한 훗날의 이야기였다. 그럼 무엇이 있는가? 싱어시 뿐이었다. 믹은 어디든지 그를 따라다니고 싶었다. 아침에 그가 계단을 내려가 출근하는 것을 보면 밤블록 뒤에서 따라갔다.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그가 일하는 상점 근처에서 어슬렁거렸다. 오후 4시 그가 나와서 코카콜라를 마셨다. 믹은 그가 길 건너 약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퇴근하는 그를 따라갔고 그가 산책할 때도 그랬다. 늘 물집이 떨어져 그를 따라갔다. 그는 몰랐다. 믹은 그의 방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먼저 얼굴과 손을 씻고 옷자락에 바닐라 기름을 발랐다. 그가 실증낼까봐 일주일에 2번만 갔다. 문을 열면 그는 늘 이상하고 예쁘게 생긴 체스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싱어씨, 겨울에 눈 오는 곳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그는 의자를 밀어 벽에 기댄 뒤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말고 다른 나라 외국에서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은색 연필로 종이 쪽지 위에 썼다.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강을 건너 캐나다의 온타리오에 여행 간 적이 있었다. 캐나다는 멀리 북쪽 끝에 있어서 흰 눈이 지붕 위에 쌓여 있었다. 5 쌍둥이는 온타리오 근처에서 여자아이 5 쌍둥이가 태어나 후에 그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5 쌍둥이들과 세인트 로렌스 강이 있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프랑스로 말하며 빠르게 거리를 오갔다. 더 북쪽에는 깊은 숲과 에스키모인들의 얼음집인 이글루가 있었다. 아름다운 북극 광이 반짝이는 북극 지역. 캐나다에 있을 때 밖에 나가 깨끗한 눈에 크림과 설탕을 섞어 먹어봤나요? 그렇게 눈을 먹으면 맛있다고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는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믹은 갑자기 자기 질문이 바보처럼 돌려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를 보고 기다렸다. 그의 머리가 벽 위에 크고 검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선풍기가 텁텁한 공기를 서늘하게 했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마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을 서로 말하려고 기다리는 듯 했다. 믹이 해야 할 말은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말들은 매우 진실해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다. 말이나 글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어쩌면 그런 다른 방식으로 믹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었다. 믹은 그와 함께 그런 감정들을 느꼈다. 방금 캐나다에 대해 물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싱어씨. 아래층 식구들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많았다. 에타가 여전히 아파서 믹은 3명에 끼어 자는 침대에서는 잘 수 없었다. 블라인드가 드리워진 어두운 방에서는 역겨운 병냄새가 났다. 에타의 일거리는 없어졌고 이것은 의사 청구서 외에도 주급 $5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했다. 어느 날 렐프가 부엌에서 뜨거운 스토브에 데웠다. 아이는 붕대감은 손을 가려워했고 사람들은 아이가 물집을 터뜨리지 않도록 늘 지켜봐야 했다. 조지의 생일에는 작은 빨간 자전거를 사주었다. 손잡이에 종과 바구니가 달려있었다. 선물을 위해 각자 조금씩 보탰다. 그러나 에타가 일자리를 잃게 되자 돈을 낼 수 없었고 2번 할부금이 밀리자 전문이 와서 자전거를 가져갔다. 조지는 그 남자가 현관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걸 보다가 그가 지나갈 때 자전거 흙바퀴를 발로 차고 석탄 창고로 들어가 버렸다. 언제나 돈이었다. 식료품 가게에도 외상이 있었고 가구 할부금을 내지 못한 것도 있었다. 집도 그들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집세도 내야 했다. 방 6개에는 늘 사람이 잤지만 아무도 제때 방세를 내지 못했다. 한동안 아빠는 매일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다. 그는 땅에서 3m 이상 높아지면 어지러워 목수일을 할 수 없었다. 많은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광고를 해야겠다. 믹, 시계 수리일을 당장 알려야겠어.
나 자신을 팔아야 해.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내가 시계를 싸게 잘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렴. 아빠는 이 일을 잘 되게 할 거다. 우리 가족들이 꼭 잘 살게 될 거야. 광고를 하면 돼. 아빠는 12개의 칠판과 빨간 페인트를 집에 가져왔다. 다음 주 내내 매우 분주했다. 광고를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간판들이 앞방 바닥에 깔렸다. 엎드려서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를 썼다. 작업을 하며 휘파람을 불고 고개를 흔들었다. 몇 달 만에 유쾌하고 즐거운 듯 했다. 이따금 좋은 양복을 입고 모퉁이로 나가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진정해야 했다. 처음 만든 광고는 이랬다. 월브 켈리, 시계 수리, 아주 싸고 잘 고침. 이 광고가 한눈에 확 들어와야 해. 어디서 보더라도 확실하게. 믹은 아빠를 도왔고 아빠는 5센트짜리 3개를 믹에게 주었다. 간판들은 처음에는 괜찮았다. 그러다가 손을 너무 많이 대는 바람에 망쳐버렸다. 아빠는 점점 더 많은 말을 구석의 꼭대기에 아래에 덧붙이고 싶어 했다. 완성되기도 전에 간판은 무척 저렴, 즉시 오세요. 어떤 시계든지 고쳐드립니다. 등으로 채워졌다. 너무 많은 걸 써서 아무도 못 읽겠어요. 믹이 말했다. 아빠는 철판을 더 가져와서 믹에게 디자인을 맡겼다. 믹은 간단하게 큰 글자를 쓰고 벽시계를 그렸다. 곧 한 묶음의 간판들이 준비되었다. 친구가 아빠를 차에 태워 교회에 데려다 주었다. 거기서 나무와 울타리 기둥과 간판들을 못질했다. 집 앞 도로 양쪽 끝에는 집을 가리키는 검은 손이 그려진 간판을 세웠다. 현관 앞에도 간판을 붙였다. 광고 작업이 끝난 날 아빠는 깨끗한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채 앞방에서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손이 딸릴 때 그에게 반값의 일을 맡기는 시계상에서 벽시계 2개를 보내왔을 뿐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더 이상 다른 일거리를 찾아 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집 주변에서는 바쁘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문짝들을 떼어 이음새에 기름칠을 했다. 포시를 위해 마가린을 저었고 2층 마루를 닦았다. 아이스박스의 물이 부엌창을 통해 빠질 수 있도록 관을 만들었다. 렐프를 위해 아름다운 알파벳 블록을 깔았고 바늘에 실을 꿰는 도구도 만들었다. 시계 2개를 오랫동안 열심히 수리했다. 믹은 여전히 싱어씨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가 모르게 따라다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았다. 믹은 2, 3일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그가 일하러 갈 때 뒤에서 그를 따라 걸어갔고 상점 근처 모퉁이에서 종일 서성거렸다. 그가 브레넨시의 카페에서 저녁을 먹으면 믹도 안으로 들어가서 5센트를 내고 땅콩 한 번지를 샀다. 그가 밤에 어두운 길을 오랫동안 걸어다니면 그 뒤를 따라 그가 걷는 길 맞은편인 블록 뒤에서 걸었다. 그가 멈추면 믹도 멈추었고 그가 빠르게 걸으면 믹도 보조를 맞추려고 뛰었다. 그를 볼 수 있는 한, 가까이 있는 한 행복했다. 그러나 때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믹은 집에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다. 믹과 아빠는 같은 처지였다. 쉬지 않고 소용없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랬다. 믹은 집과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조리 알고 있었다. 스피어립스의 큰 누나는 경품을 주는 야간 영화극장에서 $50를 땄다. 베이비 윌슨은 붕대를 풀었지만 머리가 사내 아이처럼 짧았고 올해는 무용 발표회에서 춤을 출 수 없었다. 엄마와 공연을 보러 그 발표장에 갔을 때는 비명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사람들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베이비를 끌어내야 했고 윌슨 부인은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 길에서 아이를 때려야 했다. 그리고 윌슨 부인도 울었다. 조지는 베이비를 미워했다. 그 애가 집 옆으로 지나가면 코를 쥐고 길을 막았다. 피트 웰스는 집에서 달아나 3주 동안 나타나지 않더니 맨발로 허기져서 돌아왔다. 그는 뉴 올리언스까지 갔었다고 의시됐다. 에타 때문에 믹은 여전히 거실에서 잤다. 짧은 소파가 너무 답답해 학교 자습실에서 잠을 보충해야 했다. 하루 걸러 빌이 교대해 주어서 조지와 잘 수 있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다. 2층 방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갔다. 일주일이 지나도 신문 광고를 보고 오는 사람이 없자 엄마는 빌에게 그 방을 쓰라고 했다. 빌은 가족과 떨어진 자기만의 그 방을 갖게 되어 기뻐했다. 믹은 조지의 방으로 옮겼다. 조지는 따뜻한 고양이 새끼처럼 자면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믹은 다시 밤 시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작년 여름 어둠 속을 혼자 걸으면서 귀에 음악을 기울이며 계획을 세웠던 것과는 달랐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밤을 알았다. 침대에 누워 깨어 있었다. 이상한 두려움이 왔다. 천장이 얼굴을 압박하여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았다.
집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곳은 저주받아야 한다고 아빠가 말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잠들었을 때 벽에 금이 가고 집이 주저앉는다는 소리였을까? 부서진 파편들과 깨진 유리 조각과 박살난 가구 아래 파묻힌다는 소리였을까?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다는 소리였을까? 미익은 깨어 누워 있었다. 근육이 뻣뻣해졌다. 밤이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누가 걷고 있는가? 미익 외에 다른 누가 깨어 있는가? 싱어시인가? 미익은 해리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를 잊기로 작정했고 잊었다. 그는 버밍엄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 일자리를 구했다고 편지를 보냈다. 미익은 그들의 계획대로 카드에 괜찮아 라고 써서 답장을 보냈다. 그는 자기 엄마에게 매주 3달러를 보냈다. 그들이 함께 숲에 갔다 온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듯 했다. 낮 동안에 미익은 외부방에서 분주했다. 그러나 밤이면 어둠 속에 혼자 있었다. 숫자를 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원했다. 조지를 깨어있게 하려고 애를 썼다. 어둠 속에서 안 자고 얘기하는 건 재미있어. 잠시만 이야기하자. 동생은 졸음에 겨워 대답했다. 창밖의 별들을 봐. 저 작은 별 하나하나가 지구만한 행성이라니 믿기 어려워.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과학이야. 난 안 믿어. 미익은 동생을 계속 부추겨서 말다툼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가 화가 나서 깨어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미익이 말하게 놔두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더니 잠시 후 말했다. 저거 봐 누나. 나뭇가지 보이지? 손에 총 들고 누워있는 청교도 조상들처럼 보이지 않아? 정말 그러네. 똑같아 보여. 그리고 옷장 위를 봐. 저 병은 모자 쓴 우스꽝스러운 남자 같지? 아니, 조지가 말했다. 그렇게 안 보여? 미익은 바닥에 놓인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우리 게임하자. 이름놀이. 원한다면 내가 술래해. 뭐든지 좋아. 선택할 수 있어. 조지는 작은 주먹을 얼굴에 대고 조용히 고른 숨을 쉬었다.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잠깐 조지, 미익이 말했다. 재미있을 거야. 난 M으로 시작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 봐. 조지는 한숨을 쉬었고 지친 소리로 답했다. 하프막스? 아니, 난 영화에도 나오지 않아. 모르겠어. 넌 알아. 내 이름은 M으로 시작되고 이탈리아에 살아. 알아맞혀 봐. 조지는 옆으로 돌아눕더니 동그랗게 몸을 오그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이름은 M으로 시작돼. 때로 D로 시작되는 이름으로 불려. 이탈리아에서 짐작할 수 있지? 방은 조용하고 어두웠고 조지는 잠들었다. 동생을 꼬집고 귀를 비틀었다. 신음소리를 냈지만 깨지 않았다. 미익은 조지 가까이 바싹 다가가 뜨겁고 작은 그의 벗은 어깨에 얼굴을 댔다. 미익이 숫자를 생각하는 동안 그는 밤새도록 잘 것이었다. 싱어씨는 위층 그의 방에 깨어있을까? 차가운 오렌지 주스를 만지며 탁자 위에 놓인 체스판을 들여다보면서 소리 없이 서성이고 있을까? 그래서 천장이 삐걱거리는 걸까? 그도 이렇게 끔찍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을까? 아니, 그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 잘못한 적이 없으므로 그의 마음은 밤에도 평온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그는 이해할 것이다. 미익이 그 일을 그에게 말할 수 있다면 괜찮아질 것이었다. 그에게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인지 생각했다. 싱어씨, 내 또래의 여자애들 아는데요. 싱어씨, 이런 일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싱어씨. 미익은 계속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어느 식구보다도, 조지나 아빠보다도 더. 그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다. 전에는 결코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다. 아침이면 미익과 조지는 함께 옷을 입으며 이야기했다. 때로 미익은 조지 옆에 바짝 붙어 있고 싶었다. 그는 더 크고 창백하게 여유였다. 부드러운 붉은 머리칼이 그의 작은 귀를 덥수룩하게 뜯고 있었다. 항상 날카로운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있어서 얼굴은 긴장된 표정이었다. 영구치가 나오고 있었지만 전니처럼 푸르고 틈이 나 있었다. 턱이 자주 삐뚤어졌는데 새로 나오는 아픈 이를 혀로 더듬는 습관 때문이었다. 조지, 미익이 말했다. 날 사랑하니? 그럼 난 누나를 사랑해. 방학하기 전 마지막 주의 무덥고 환한 아침이었다. 조지는 옷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산수 숙제를 하고 있었다. 지저분한 작은 손가락으로 연필을 꽉 쥐고 있어서 연필심이 자꾸 부러졌다. 동생이 숙제를 끝내자 미익은 그의 어깨를 붙들고 얼굴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많이 사랑하느냐고. 아주 많이. 이거 놔. 물론 사랑해. 누나잖아. 알아. 그런데 누나가 아니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사랑할 거야. 조지는 뒤로 물러섰다. 위에 입을 옷이 없어 지저분한 풀오브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손목은 가늘고 푸른 힘줄이 나와 있었다. 스웨트 소매가 늘어져 헐렁해서 그의 손은 더 작아 보였다. 누나가 아니면 난 누나를 알 수도 없겠네. 그러면 사랑할 수도 없지. 아니, 넌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누나가 아니라면 말이야. 어떻게 내가 누나를 아는지 알 수 있어? 그건 증명할 수도 없잖아.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거지. 난 누나를 좋아할 거야. 하지만 여전히 그걸 증명? 너 그 단어가 머리에 박혀버렸구나. 증명이란 속임수, 모든 게 속임수 아니면 증명해야 하는 거야. 못 참겠다, 조지 켈리. 네가 싫어? 좋아, 그럼 나도 누나가 싫어. 조지는 무언가를 꺼내려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너 뭐 하는 거야? 내 물건에 손 안 대는 게 좋을걸? 내 비밀 상자를 건드리면 머리통을 박살낼 거야? 정말이야? 네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고. 조지는 철자 교본을 들고 침대 밑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구슬을 감추어두는 매트리스 속의 구멍에 때 묻은 그의 작은 손을 넣었다. 어떤 것도 저 아이를 당황하게 만들 수 없었다. 조지는 갈색 구슬 3개를 천천히 골랐다. 이런 세상의 누나, 아이가 대답했다. 조지는 너무 어렸고 너무 거칠었다. 그 애를 사랑해봤자 소용없었다. 그 애는 미익보다도 뭘 더 몰랐다. 학기는 끝났고 미익은 모든 과목에 합격했다. 어떤 것은 A, 플러스를 받았고 어떤 것은 아슬아슬하게 합격했다. 길고 무더운 나날이었다. 드디어 다시 음악에 몰두할 수 있었다. 미익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을 쓰기 시작했다. 노래도 작곡했다. 언제나 음악이 마음속에 있었다. 싱어시의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고 들었던 프로그램을 생각하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미익은 아픈 거야? 포시가 물었다. 왜 저리 말이 없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도 안 해. 전처럼 먹어대지도 않고 숙녀로 변하고 있나 봐. 어느 면에서 미익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무엇을 기다리는지 몰랐다. 태양은 이글거리며 새하얗게 쏟아졌다. 낮에는 열심히 작곡을 하거나 아이들과 놀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때로는 주위를 재빨리 둘러봤고 그러면 공포가 마음속에서 나타나곤 했다. 그러다가 늦은 6월 갑자기 중대한 일들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변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현관 앞 베란다에 나와 있었다. 석양은 희미하고 부드러웠다. 저녁 식사는 거의 준비되었고 열린 복도로 양배추 냄새가 흘러나왔다. 직장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헤이즐과 여전히 아파 누워있는 에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함께 있었다. 악바는 양말 신은 발을 난간에 올려놓고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빌은 동생들과 청계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그네 의자에 앉아 신문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서는 새로 이사 온 여자아이가 롤러스케이트를 한 짝만 신고 오르락내리락 하며 타고 있었다. 이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멀리서 누군가를 부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헤이즐이 집에 왔다. 하이힐 소리를 딱딱 내며 계단을 올라와 숨을 돌리고서 베란다 난간에 기댔다. 어스름 속에서 따은 머리를 만지며 그녀의 퉁퉁하고 부드러운 손이 하얗게 보였다. 에타가 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녀가 말했다. 오늘 일자리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일인데? 아빠가 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여자들만 할 수 있니? 여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 올리스 저문이 다음 주에 결혼한대요. 그 10센트 상점, 미익이 말했다. 관심 있어? 그 질문에 미익은 놀랐다. 전날 거기서 노르발풀 사탕을 산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미익은 몸이 달아오르며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이마에 앞머리를 비비며 막 뜨기 시작한 별들을 세었다. 아빠가 담배를 골목으로 휙 던졌다. 안 돼, 그가 말했다. 미익이 저 나이에 큰 책임을 지면 안 돼. 우린 원하지 않아. 좀 더 자란 뒤에. 저도 알바의 말씀에 동의해요. 헤이즐이 말했다. 미익이 정식으로 일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옳은 게 아니에요. 빌은 무릎에서 랠표를 내려놓고 계단에서 발을 끌며 말했다. 16살이 될 때까지는 안 돼요. 미익은 그때까지 2년이나 남았고 직업학교도 졸업해야 해요.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집을 포기하고 공장 마을로 가는 한이 있어도 엄마가 말했다. 당분간은 미익이 집에 있는 게 좋아. 한순간 미익은 가족들이 일자리를 잡으라고 몰아칠까봐 겁이 났었다. 그랬다면 달아나겠다고 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가족들의 태도에 감동하고 흥분했다. 가족들은 모두 호의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처음 느꼈던 두려운 감정이 부끄러웠다. 갑자기 가족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에 목이 막혔다. 돈은 얼마 받는데? 미익이 물었다. $10. 일주일에 $10? 물론이지. 헤이즐이 말했다. 한 달에 겨우 $10라고 생각했니? 포시는 겨우 그 정도도 못 받잖아.
흑인들은 헤이즐이 말했다. 미익은 주먹으로 머리 위를 비볐다. 큰돈이네. 아주 많아. 우습게 볼 게 아니지. 빌이 말했다. 나도 그만큼 버니까. 미익의 혀가 말랐다. 말을 하려고 입안에서 혀를 굴려 침을 모았다. 주당 10달러면 프라이드 치킨 15마리를 살 수 있어. 아님 구두 5컬레나 원피스 5벌. 아님 라디오 할부금. 미익은 피아노를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 돈이면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겠다. 엄마가 말했다. 그래도 당분간은 미익을 집에 데리고 있고 싶어. 에타가 잠깐만. 미익은 열이 나면서 무모해지는 걸 느꼈다. 나 그 일자리 갖고 싶어. 잘할 수 있어. 정말이야. 우리 미익 말 좀 들어보세요. 빌이 말했다. 아빠는 성냥개비로 이를 쑤시며 베란다 난간에서 발을 내려놨다. 서두르지 말자. 미익이 시간을 두고 생각하기 바란다. 미익이 일하지 않고도 어쨌든 꾸려갈 수 있으니까. 시계 수리일이 60% 더 생기면. 깜빡했는데 헤이즐이 말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있는 것 같아. 미익이 찡그렸다. 그때는 일을 안 할 거야. 학교에 갈 거니까. 방학 동안만 일하고 학교에 다시 갈 거야. 물론이지. 헤이즐이 얼른 말했다. 내일 언니하고 가서 그 일자리를 얻고 싶어? 큰 걱정과 궁핍함이 가족에게서 사라진 듯 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웃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조지에게 성냥개비와 손수건으로 요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50센트를 주며 식사 후 가게에 가서 코카콜라를 사 마시라고 했다. 복도에는 양배추 요로 냄새와 포크짝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포시가 불렀다. 하숙인들은 벌써 식탁에서 기다렸다. 미익은 식당에서 먹었다. 접시 위에 양배추 잎이 노랗고 물컹해서 먹을 수가 없었다. 빵을 집다가 아이스티 주전자를 쳐서 식탁 위로 넘어뜨렸다. 얼마 후 미익은 혼자 베란다에서 싱어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 절박하게 그가 보고 싶었다. 조금 전의 흥분은 사라지고 뱃속까지 아픈 것 같았다. 10센트 상점에서 일하게 되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덫에 걸린 것 같았다. 미익은 여름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일하게 될 것이었다. 들어오는 돈에 익숙해지면 그것 없이 지내는 건 어려울 것이었다.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 미익은 어둠 속에서 난간을 꽉 잡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싱어 씨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11시에 그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갑자기 어둠 속에서 두려워졌고 다시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아침이 되자 미익은 목욕을 하고 정성 들여 차려입었다. 헤이즐과 에타는 원피스를 빌려주었고 예쁘게 보이게 옷 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헤이즐의 연두색 실크 원피스에 연두색 모자를 쓰고 실크 스타킹에 굽높은 구두를 신었다. 얼굴에 연지와 립스틱을 바르고 눈썹을 다듬었다. 치장을 끝내자 적어도 16살로 보였다. 뒤로 물러서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 미익은 정말로 일자랐으며 생계비를 벌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아빠에게 가서 자기 생각을 말한다면 1년을 기다리라고 할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헤이즐과 에타와 빌과 엄마도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체면을 잃을 수가 없었다. 싱어 씨를 보러 위로 올라갔다.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있잖아요. 저 일자리를 얻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는 게 괜찮아요? 좋다고요? 처음에 싱어는 미익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회색 눈을 반쯤 감고 주머니에 두 손을 꼭 넣은 채 서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을 서로 말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그 오래된 느낌이 들었다. 이제 미익이 할 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해주는 말은 옳은 것이었다. 이래도 좋다고 그가 말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었다. 미익은 같은 말을 천천히 다시 한 뒤 기다렸다. 좋다고 생각하세요? 싱어 씨는 생각했다. 그러더니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익은 일자리를 얻었다. 집에 있는 미익과 헤이즐을 뒤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데려가서 함께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미익은 일자리를 얻었고 나오는 길에 조지에게 줄 10센트어치의 초콜릿과 작은 공장용 찰흙을 샀다. 6월 5일에 일을 시작할 것이었다. 미익은 오랫동안 싱어 씨의 보석 상점 진열장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모퉁이를 계속 서성거렸다. 15장 2부 마지막 장입니다. 싱어가 다시 안토나플로스를 만나러 갈 때가 되었다. 먼 여행 길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200마일도 안 되었지만 기차는 멀리까지 구비구비 돌아갔고 밤에는 어느 역에서 오랫동안 정차했다. 싱어는 오후에 떠나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도착할 것이었다.
늘 하던 대로 그는 미리 준비했다. 이번에는 일주일을 모두 친구와 보낼 예정이었다. 옷들을 세탁소에 보내고 모자를 손질하고 가방도 쌌다. 선물을 색지로 포장하고 고급 과일 바구니는 셀로판으로 쌌다. 늦게 배달된 딸기 상자도 있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싱어는 방을 청소했다. 아이스박스에서 먹다 남은 거위 간을 꺼내 골목 고양이에게 주었다. 방문에는 전처럼 일 때문에 며칠간 없을 거라는 쪽지를 붙여놓았다. 여유있게 이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그의 두 뺨에는 선명한 홍조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다. 드디어 출발 시간이었다. 그는 여행 가방과 선물들을 무겁게 들고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주시했다. 일반 열차에 자리를 잡고 선반 위에 짐들을 올려놓았다. 열차는 붐볐는데 엄마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초록 벨벳 좌석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열차 창문은 더러웠고 최근에 신혼부부에게 뿌려졌던 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싱어는 승객들에게 공손하게 미소를 지은 뒤 깊숙이 앉았다. 두 눈을 감았다. 푹 꺼진 뺨 위로 속눈썹이 검은 곡선을 그린다. 그의 오른손이 주머니 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한동안 그는 떠나온 도시를 생각했다. 미과 코플랜드 박사, 제이크 블런트와 비프 브레넌을 떠올렸다. 그 얼굴들이 어둠 속에서 몰려왔고 그는 질식할 것 같았다. 블런트와 흑인의 싸움을 생각했다. 그에게 이 싸움의 성질은 절망적으로 혼돈스러웠다. 그들은 서로 그 자리에 없는 상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싱어는 그들이 그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각각의 의견에 동의했다. 믹, 그 소녀의 얼굴은 절박했고 그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다. 뉴욕 카페의 비프 브레는, 검고 단단한 턱과 주의 깊은 눈을 가진 브레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에서 그를 따라와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리넨 가게의 턱 키는 두 손을 올리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혀를 굴려가며 떠들었다. 공장 감독과 늙은 흑인 여자, 중앙노의 사업가와 군인들을 강변 장례촌으로 유인하는 아이. 싱어는 불안하게 어깨를 움찔거렸다. 기차는 편안하고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어깨에 머리를 대고 끄덕이다가 잠깐 잠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멀리 와 있었다. 떠나온 도시는 생각나지 않았다. 지저분한 창밖으로 눈부신 한여름의 시골이 펼쳐졌다. 초록 목화밭 위로 강렬한 황동색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넓은 담배밭에는 괴기한 정글 잡초처럼 보이는 무거운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복숭아 가서원에 자라지 못한 나무들에는 과일들이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초원이 이어졌고 잡초 속에 버려진 황량하고 거친 땅들이 계속되었다. 기차는 깊고 푸른 소나무 숲을 지나갔다. 매끄러운 갈색 솔잎이 쌓여있고 나무들은 하늘 높이 깨끗하게 뻗어 있었다. 더 멀리 남쪽으로는 사이프러스 늪이 있었다. 뒤틀린 나무 뿌리들이 소금기가 있는 물속으로 뻗어 있고 나뭇가지에는 회색 이끼들이 늘어져 있었다. 물속에는 열대성 꽃들이 어둠과 그늘 속에서 많게 되었다. 기차는 다시 태양과 쪽빛 하늘 아래 들판으로 나왔다. 싱어는 엄숙하고 얌전하게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광활한 공간과 진한 원색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변화무쌍한 풍경들, 풍요로운 생선과 색채들은 그의 친구를 생각나게 했다. 그의 생각들은 안토나플로스와 함께 있었다. 재회의 축복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코가 찡해지며 가쁜 숨이 조금 불린 입으로 터져나왔다. 안토나플로스는 그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신선한 과일과 선물들을 즐길 것이다. 지금쯤이면 그는 병동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극장에 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그들이 처음 저녁 식사를 했던 호텔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싱어는 안토나플로스에게 많은 편지를 썼지만 붙이지는 않았다. 그는 오로지 친구 생각에 자신을 맡겼다. 지난번 면회 이후 반년, 그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듯 했다. 깨어있는 매 순간마다 항상 친구가 있었고 친구와의 보이지 않는 이 우정은 실제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변하면서 성장했다. 그는 친구를 때로는 경외감과 자괴감으로, 때로는 자부심으로, 그리고 항상 의지와는 상관없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생각했다. 밤의 꿈속에서 친구의 얼굴은 육중하고 부드럽게 늘 그의 앞에 있었다. 깨어있을 때는 그의 생각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였다. 여름 저녁이 천천히 내렸다. 해는 멀리 들쑥날쑥한 나무들 뒤로 가라앉았고 하늘은 창백했다.
석양은 나른하고 부드러웠다. 하얀 보름달이 떴고 나지막한 자주색 구름들이 지평선으로 퍼졌다. 땅과 나무들, 페인트 칠하지 않은 시골집들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이따금 희미한 여름 번개가 공중에서 번뜩였다. 싱어는 이 모든 것을 밤이 올 때까지 골똘히 응시했다. 그의 얼굴이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아이들은 물이 떨어지는 종이컵을 들고 열차 통로를 비틀거리며 오갔다. 앞에 앉은 작업복 입은 늙은이는 이따금씩 코카콜라 병에 든 위스키를 마셨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종이마개로 조심스럽게 병을 막았다. 오른편의 어린 소년은 끈적거리는 빨간 막대 사탕으로 머리를 빗었다. 두꺼운 종이 받침대가 펼쳐지더니 식당차에서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싱어는 먹지 않았다. 몸을 뒤로 기댄 채 어수선한 주위를 멍하게 보았다. 드디어 열차가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넓은 좌석에 누워 잠들었고 남자들과 여자들은 베개를 안고 몸을 구부린 채 한껏 편히 쉬었다. 싱어는 자지 않았다. 그는 얼굴을 유리창에 바짝 대고 긴장한 채 밤을 내다보았다. 어둠은 무겁고 부드러웠다. 이따금 달빛이 비쳤고 길가집 창에서 등불이 흔들거리기도 했다. 달빛으로 보아 기차는 남쪽 진로를 지나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열망은 너무 강렬해서 숨을 쉴 수 없었고 두 뺨은 상기되었다. 밤새도록 긴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차갑고 지저분한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앉아 있었다. 기차는 1시간 이상 늦었고 도착했을 때는 벌써 상쾌하고 환한 여름 아침이었다. 싱어는 곧바로 호텔로 갔다. 미리 예약해둔 고급 호텔이었다. 여행 가방을 풀고 안토나플로스에게 가져갈 선물들을 침대 위에 정돈했다. 벨보이가 가져온 메뉴에서 호사스러운 아침을 골랐다. 생선구이, 옥수수죽, 프렌치 토스트, 그리고 뜨거운 블랙커피. 식사 후 속옷만 입은 채 선풍기 앞에서 휴식을 취했다. 정오에 그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새 네이와 고급 리넨 양복을 꺼내놓았다. 병원의 면회 시간은 오후 3시부터였다. 화요일이었고 7월 18일이었다. 싱어는 병원에 도착해서 친구가 있던 병동으로 갔다. 그러나 병실 입구에서 그가 없다는 것을 곧 알았다. 복도를 지나 전에 갔던 사무실을 찾아갔다. 미리 가지고 다니는 작은 종이에 질문을 적어 놓았다. 책상에 앉아있는 직원은 못 보던 사람이었다. 어려 보이는 얼굴에 부드러운 더벅머리를 한 소년 같은 젊은이였다. 그에게 종이를 건네고 포장 꾸러미들을 잔뜩 안고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실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젊은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책상 위로 몸을 굽히고 종이에 뭐라고 적었다. 싱어는 읽었다. 순식간에 그의 뺨에서 홍조가 사라졌다. 그는 오랫동안 쪽지를 보았다. 곁눈질을 한 채 고개를 수그렸다. 종이엔 안토나플로스가 죽었다고 적혀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며 싱어는 들고 갔던 과일이 으깨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선물들을 방에 두고 경황 없이 다시 로비로 내려갔다. 종려나무 화분 뒤에는 슬롯머신이 있었다. 동전을 넣었다. 레버를 당기려다가 기계가 막힌 것을 발견했다. 이 사소한 일로 그는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직원을 다그치며 붕괴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은 죽은 듯 창백했다. 제정신이 아닌 채 눈물이 콧잔등으로 흘렀다. 두 손을 휘저으며 우아한 구두를 신은 길고 볼이 좁은 발로 화려한 커펫을 걷어찼다. 그는 동전을 돌려받고도 납득하지 못했고 당장 호텔에서 나가겠다고 소동을 부렸다. 그가 짐을 챙겨 가방을 닫을 때 굉장히 힘이 들었다. 자기 물건 외에도 타월 3개, 비누 2개, 펜과 잉크병, 화장지 1통, 성경까지 넣었기 때문이었다. 호텔 숙박료를 내고 기차역으로 걸어가 짐을 보관함에 넣었다. 기차는 저녁 9시에 출발이었다. 그의 앞에 텅 빈 오후가 놓여 있었다. 그곳은 그가 살고 있는 곳보다 작았다. 상점가는 십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시골 가게들이었고 진열장의 절반은 마구들과 곡식 자루들로 채워져 있었다. 싱어는 멍하게 걸었다. 목이 부어올랐고 침을 삼키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목이 졸리는 느낌 때문에 잡화점에서 음료수를 샀다. 이발소에서 시간을 보냈고 구멍가게에서 몇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샀다. 그는 누구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병든 짐승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늘어뜨렸다. 오후가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싱어는 천천히 불안하게 보도를 걷고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후덥지근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당구장을 지날 때 얼핏 곁눈으로 무엇인가 신경에 걸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당구장을 지나 길 가운데 멈추었다.
맥없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열린 문 앞에 섰다. 아내는 벙어리 셋이 수화를 하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재킷을 입지 않은 채 중산물을 쓰고 환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각자 왼손에 맥주잔을 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형제와도 같은 닮은 점이 있었다. 싱어는 안으로 들어갔다. 한순간 주머니에서 손을 빼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서투르게 수화로 인사했다. 그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찬 음료수를 꺼냈다. 그들은 그를 둘러싸고 손가락을 피스톤처럼 쏘아대며 질문을 했다. 싱어는 그들에게 자기 이름과 살고 있는 도시를 말했다. 그러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스피로스, 안토나플로스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몰랐다. 싱어는 두 손을 엉성하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머리를 여전히 한쪽으로 기울인 채 앞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가 너무 지치고 추워 보였으므로 모자를 쓴 벙어리 세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잠시 후 그들은 그를 무시하고 대화를 계속했다. 맥주값을 내고 나가며 함께 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반나절이나 길을 헤매고 다녔으면서도 싱어는 기차를 놓칠 뻔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기차가 떠나기 2분 전에 역에 도착해 겨우 여행 가방을 기차에 싣고 좌석을 찾았다. 기차는 거의 비어 있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딸기 상자를 열고 까다롭게 살펴보았다. 큰 호두만한 딸기들은 잘 익었다. 빨간 딸기에 초록 잎사귀들이 달린 작은 꽃다발 같았다. 딸기를 입안에 넣었다. 딸기 접은 싱싱하고 달았지만 벌써 약간은 상한 듯했다. 그는 입 천장의 감각이 무뎌질 때까지 딸기를 먹은 뒤 다시 상자를 싸서 선반에 놓았다. 자정에는 창의 블라인드를 내린 뒤 좌석에 누웠다. 둥글게 몸을 오그리고 재킷으로 얼굴과 머리를 덮었다. 이런 자세로 12시간을 반쯤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다. 역에 도착했을 때 승무원이 그를 흔들어 깨워야 했다. 싱어는 짐들을 역 광장 가운데 남겨두고 보석 상점으로 걸어갔다. 주인에게 맥없이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묵직한 것이 들어있었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거리를 헤맸다. 쏟아지는 뜨거운 해와 습기 찬 열기가 그를 짓눌렀다. 눈은 부풀어 오르고 머리는 지끈거려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휴식을 취한 뒤 아이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담배 한 대를 피웠다. 그 다음 재떨이와 유리컵을 씻고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가슴에 총을 쏘았다. 어쨌든 15장으로 구성된 제2부가 끝났습니다. 3부는 상당히 짧네요. 네.